예, 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윤, 윤사를 강의하고 있는 강상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수능이 불수능을 넘어서 용암수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수능이 상당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탐구가 다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항상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어렵게 해야 되는데 이번 수능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지역은 당연히 대치동 지역입니다. 대치동 지역은 상위권이 워낙 두터워요.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은 어렵게 나와도요, 그 성적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제일 많은 피해를 보는 지역이 어디냐면 중계동 지역입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중계동 지역이 극상위권 학생들은 많지 않고요. 중상위권 학생들이 많은데 이 학생들은 맞아줘야 될 문제를 틀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 근데 가장 또 이득을 많이 보는 학생들도 어디냐면 또 중계동 학생이에요. 왜냐하면 중상위권 학생들은 당연히 틀릴 문제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이 맞춰야 될 문제를 상위권 학생들은 틀리고 자신은 틀려야 될 문제를 당연히 틀리기 때문에 상대적인 이득을 얻습니다. 그래서 올해 입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연고대를 누리고 있는 운 좋은 운을 기대했던 학생들은 좀 어려워지고요. 이제 서울대 연고대를 노렸던 학생들이 운이 나쁘면 성서한의로 가는 거고 중경외시를 노리고 있던 학생들이 운 좋게 성서한의를 가게 되는 역전의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수능이 어렵게 나왔으니까 내년에도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겠죠. 어머님들도 이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뉴스도 보면 대치동 뭐 집값이 또 오르고 있다 뭐 이런 기사 나오고 오늘 또 가슴 아프게 노도강 지역의 아파트를 상투에 샀던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입시에서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큰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중요한데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큰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큰 그림을 잘 못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저는 학생들한테도 얘기하고 학부모님들께도 말씀을 드리지만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국영수입니다. 그래서 국영수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 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 국영수는 겨울방학 때부터 수능 전날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영수가 중요하니까 지금도 그러실 거예요. 얘가 국어가 약한데 국어부터 겨울방학에 잡아야지. 수학이 약한데 수학부터 잡아야지. 그럼 이제 뭘 버려두냐면 사회탐구를 버려둬요. 사회탐구를 버려두는데 언제부터 이제 사회탐구가 뒷목을 잡기 시작하냐면 6월 모의고사 보고 9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부터 뒷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국영수도 완성이 안 됐고 사탐은 시작도 못했고 결국 그러면 나중에는 시간에 쫓겨서 이도저도 안 되게 잡탕으로 공부하다가 입시를 망치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람은 일을 할 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과 조그만의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사회탐구는 시간을 최소로 투자를 해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요하지 않은 것, 쉽게 할 수 있는 것 먼저 해놔야 되거든요. 왜? 먼저 해놔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이 안 나와도 나는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놔야 되는데 중계동 애들은 사탐은 언제 시작하냐면 여름방학 때 시작하거나 9월 모의고사 끝나고 시작합니다. 그때 국영수는 국영수대로 부담이고 사탐은 사탐대로 부담이에요. 그러면 이도저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최소의 시간 투자로 가장 빨리 완성할 수 있는 걸 먼저 해놓고 언제 완성될지 모르는 건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사탐을 한 바퀴 안 돌려놓으면요 상당히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국영수지만 가장 먼저 완성시켜야 될 건 사회탐구 또는 이과는 과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시간을 조금만 투자해서 빨리 완성해 놓으면 나머지 시간 동안 여유가 있는데 중요한 걸 먼저 하려고 했는데 언제 완성될지도 모르는 걸 하려고 하다가 완성할 수 있는 걸 절대 완성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사탐은 겨울방학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빔이 날아갔네요. 빔이 없어졌어요. 강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강사는 학생들한테 무엇을 해야 되냐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학생들의 공부 시간을 줄여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회탐구 교과서가요, 총 20개 단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 교육과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20개 단원을 만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20개 단원 중에서 공부해야 될 단원이 몇 개인지 보면요, 사실은 5개 단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상하게요, 제가 진짜 가슴 아픈데 우리나라 애들은 질보다는 양을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간 공부하거나 많은 양을 필기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 만족감이에요. 특히 여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거든요. 야, 제발 좀 그놈의 공스타그램 좀 하지 마라. 공스타그램이 뭐냐면 인스타그램에 자기 공부한 걸 매일매일 올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스터디 윗미라고. 코로나 윗미가 아니고 스터디 윗미인데 나랑 같이 공부하자는 건데 카메라 켜놓고요, 자기 공부하는 걸 계속 학생들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애들 댓글 올립니다. 안 졸려요? 안 졸립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자기 만족이에요. 제가 실제로 제 제자들 중에서도 공스타그램에 공부 시간 올려놓은 애들인데요, 실제로 결국 나중에 수능 끝나잖아요? 전부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노트 필기 잘해놓은 거, 노트 필기 깔끔하게 해놓으면 어떻게 그렇게 노트 필기를 잘해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정신병자 돼요. 그래서 9월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늘 공부 13시간 했다. 뿌듯뿌듯. 그 다음날, 아, 오늘 공부 11시간밖에 못했다. 난 죽어야 되겠다. 조울증 환자들이래요. 근데 결국 사진 한 장이 딱 중요한 거거든요. 서울대 합격증 또는 연고대 합격증. 공부를 몇 시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일수록요, 공부의 양에 집중하거나 노트 필기에 집중하는데 그게 바보 같은 거예요. 어머님들 잘 보세요. 이제 올해 수능 가채점 결과입니다. 안 돌아가요. 눌러주세요. 잘 보세요.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 학생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거든요.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가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인데 총 20개 문제예요. 근데 제가 생활과 윤리를 가르치면서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야, 18문제는 정답이 손들고 서 있다. 한 번만 읽어보면 정답이 나온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되게 심각하게 고민하는 단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성과 사랑의 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성적 관계의 정당성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3가지 입장이 있어요. 자유주의, 자유로운 합의만 있으면 된다. 중도주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보수주의, 결혼해야 된다. 이거는 딱 한 번 들으면 알거든요. 근데 그걸 필기를 미친 듯이 합니다. 미친 듯이 암기해요. 바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20문제 중에 딱 2문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생활과 윤리 오답률 탑5 문제입니다. 1위가요, 오답률이 68%예요. 그러니까 정답률이 몇 프로입니까? 32%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답률 2위가 51%예요. 51%가 정답이니까 49%가 오답인 거죠. 3위부터 보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오답률이 38%입니다. 4위 32%예요. 5위 29%입니다. 그러니까 오답률 탑5 중에 3, 4, 5부터는 3분의 1이잖아요. 이거 틀린 애들은 아예 머리가 안 좋은 애들이에요. 요 2문제를 공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애들은 뭘 하냐면 오답률 탑5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필요도 없는 거. 주거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집의 의미가 뭐냐? 자기 부의 과시수단이다. 아니면 집이란 그냥 감금의 공간이다. 아니잖아요. 집이란 휴식의 공간이다. 뻔한 거거든요. 이런 걸 미친 듯이 공부합니다.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들은 뭐 해야 되냐면, 야, 이거 안 중요하니까 이거는 그냥 독해로 풀어. 야, 이거는 제시문에 정답이 있으니까 제시문으로 풀어. 이건 정말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건 개념을 암기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일찌감치 학생들한테 알려주면 학생들은 반드시 암기해야 될 놈과 암기하지 말아야 될 걸 구분하는데, 이걸 제대로 안 가르쳐주면 1단원부터 21단원까지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똑같은 노력으로 공부하는 거죠. 그럼 그건 제대로 된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엘리베이터 타면 항상 웃긴 게요, 남학생이 막 자기 구렛나루, 그 다음에 머리 뜬 걸 이렇게 계속 만지고 있어요. 내가 지켜보는 순간입니다. 쟤는 왜 저렇게 머리에 신경을 쓸까? 여자애들은 남자의 머리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키가 168입니다. 제가. 애가 168이에요. 너는 일찌감치 돈을 모아야 될 애다.
여자애들은 남자가 180이 돼야 머리를 덮었든지 머리를 깠든지 깜머 덤머 이걸 중시하는 거지 180 이하는 그냥 호빗으로 보고 다른 종족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애는 자기 머리 모양만 구렛나루만 잘 날을 세우면 여자들이 다가올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게 상대방이 뭘 중시하는지를 판단을 못하면 엉뚱한 데 신경을 쓰고 엉뚱한 데 신경을 쓰면 소모적인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1 때부터는요, 소모적인 노력을 해도 돼요. 고2 때 소모적으로 공부해도 됩니다. 고3 때는요, 효율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입시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배정의, 환경윤리 2개 단원이 1, 2회를 차지하는데 학생들이 반드시 공부해야 될 단원은 총 5개 단원이 있습니다. 이걸 5대 킬러 단원이라고 그러는데 분배정의, 환경윤리, 시민의 불복종, 사형제, 해외 원조와 전쟁 이 5개 단원이 킬러 단원이고요. 요번에는 예술윤리가 3위로 올라갔는데 이 예술윤리는 사실은 제시문을 잘 읽어야 되는데 애들이 수능 국어는 제시문에서 정답을 찾아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탐은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머릿속에 암기된 지식 이외의 것이 나오면 갑자기 멘붕에 빠집니다. 이것도 학생들한테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요. 사회탐구 단원은 예전에 암기 과목과는 달리 제시문을 주어지고 제시문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탐교육이 무조건 학생들한테 필기시키고 암기시키고 그 다음에 암기된 내용으로만 문제를 풀도록 하라고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문제를 풀면서 주어진 제시문의 힌트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지 못합니다. 공부 방향이 잘못됐어요. 이 방향을 제대로만 잡으면 요 3번 같은 문제는 사실은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웃긴 게 뭐냐면 국어 실력을 발휘하면 정답이 손들고 서 있는데 국어적 문제풀이법을 적용하지 않아서 암기된 지식으로만 풀려고 하니까 사회탐구 엉뚱한 문제에서 한 문제를 틀리게 되고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이 과목은 근본이 없는 과목이다. 그러니까 버려야 된다. 이런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올해 출제 경향을 보면요. 출제 경향은 사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문제 유형과 단원의 비중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구성의 측면은 동일하게 유지가 됐어요. 근데 왜 어려웠냐? 뭐 새로운 유형이 나왔거나 새로운 단원이 나와야지만 애들이 어렵다고 생각할 텐데 왜 어려웠냐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문제 단원의 비중,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은 새로운 유형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도 킬러 단원의 변별력은 지속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배정의, 환경윤리, 사형제, 시민의 불복종, 해외 원조와 전쟁 이 5개 단원의 중요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 어려웠냐면 낯선 선지를 이용한 변별력이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제가 얘기해 줍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탐구에서 문제를 내서 함정으로 유도하는 패턴이 있거든요. 근데 강사들이 문제 푸는 패턴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뭘 알려주냐면 지식만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강사들이 매번 수능 끝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르쳐준 데서 다 나왔어요. 이거 제 수업을 충분히 소화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먹은 영양분이 음식이 100% 다 우리 몸으로 흡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강사가 가르친 내용을 학생이 100% 다 받아들인다고 전제하고 가르치는 건 잘못된 전제예요. 강사가 가르친 내용의 50%만 소화하면 평범한 학생이고요. 70%를 소화하면 우수한 학생이고 아무리 우수한 학생도 80% 이상 소화 못합니다. 그럼 뭘 전제로 해야 되냐면 내가 알려준 내용의 50%만 활용해도 만점을 맞을 수 있게 줘야 되는 게 강사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데 5가지 패턴이 있어요. 그럼 5가지 패턴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단정적인 표현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수능 끝나자마자 엄마가 제일 궁금한 거 이거예요. 우리 아들 건강해? 이거 아니죠. 우리 딸 건강해? 이거 아니죠. 잘 봤어? 못 봤어? 이거 아닙니까? 어려웠어? 쉬웠어? 그쵸? 근데 애들이 지가 알아요. 엄마 나 이번에 잘 봤어. 엄마 나 이번에 못 봤어. 이런 합법을 절대 안 씁니다. 엄마 나 이번에 잘 못 본 것 같아. 엄마 나 이번에 잘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상하게 한국 애들은 직접적인 표현과 단정적인 표현을 싫어해요. 그 다음에 누군가한테 사랑 고백을 하잖아요. 애들 그래요. 언제부턴가 난 널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 지 감정이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고 좋아하지 않으면 좋아하지 않는 거지. 좋아하는 것 같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직접적인 발언을 하면 야 이거 팩트 폭력이야 이래요.
근데 철학자들은 어떤 말 좋아하는지 아세요? 직접적이고 단정적인 표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회윤리, 니부아라는 사상가가 있어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래요. 아무리 사회적 협력의 범위를 강화해도 사회적 갈등은 불가피하다. 애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아무리 뭐뭐해도 뭐뭐가 불가능하다. 이건 아니지. 너무 단정적이야. 그래서 첫 번째 많이 내는 게 단정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으로 함정을 심정적인 거부감을 유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가 수식어구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 앞에 뭐 내재적 가치를 지닌 모든 동물이다.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모든 동물이다. 그러면 수식어구 가운데 앞에 있는 게 뭐냐면 한정적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수식어구를 잘 못 봐요. 글을 전체로 못 읽으니까. 잘 보세요. 왜 이러냐? 여기 보시면 차등의 원칙은 상호 이익의 원칙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계약자의 생명은 조건부적으로 보장된다. 이거 사형제와 관련된 건데 계약자의 생명은 보장된다 앞에 뭐 있습니까? 조건부적으로라는 수식어구가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인정된다. 이런 의미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런 걸 못 찾아내는 거예요. 작년에는 정답률이 매우 낮았던 직업윤리에서 오답률 탑3가 나왔는데 뭐가 있었냐면 사회적 역할이 분단되면 자연스럽게 이상사회가 실현된다. 근데 여기서 애들은 그렇지 사회적 역할이 분단되면 이상사회가 실현되겠지. 근데 자연스럽게는 뭡니까? 자동적으로의 의미잖아요. 버리세요. 그냥 할게요. 자, 자연스럽게라는 단어 하나가 의미를 바꿉니다. 그럼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생유는 조사 하나하나를 신경 써야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내가 주목해서 읽어야 되는지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안 알려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함정의 패턴 중에 하나가 이중부정문을 사용하는 것. 뭐뭐 하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인데 애들은 시험장에서 긴장을 하다 보니까 이중 표현의 의미를 잘 파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가 이제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개념, 아주 익숙한 개념을 뒤집는 표현들인데 롤스라는 사상가가 주로 이제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상가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 사람은 분배정의에도 나오고 해외 원조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다양한 시민의 불복종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존 롤즈 같은 경우에는 원초적 상태에서 개인은 무지의 베일 상태입니다. 그럼 애들은 머릿속에 무지의 베일만 알고 있어요. 근데 무지의 베일이란 게 뭐냐면 자신의 사회적이고 자신의 자연적 우연성을 모르는 거지. 뭐는 알고 있습니까? 경제학적 지식하고 그다음에 심리학적 지식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 무지의 베일이란 개념이니까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모든 걸 모른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단정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두 번째가 수식어구 및 서술어구에 대한 판단. 세 번째가 익숙한 개념을 뒤집는 듯한 표현들. 요 세 가지 표현들을 잘 대응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걸 정리를 못하면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되는 거고요. 이걸 제대로 알고 있으면 공부를 최소화해도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죠. 올해 수능의 만점 전략은 기출문제를 제시문을 반복해서 읽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수능 문제를 보면 기출 제시문을 변형해서 선택지로 만들거든요. 학생들이 어떤 잘못된 방식을 알고 있냐면 지금까지 나왔던 선택지 수천 개를 계속 OX를 맞춥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선택지가 다시 나와서 애들의 만점 여부를 좌우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그럼 지금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제시문으로 나왔다는 건 그 사상가의 주장 중에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 중에서 선택지로 변형될 수 있는 걸 찾아서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 제시문이 변형돼서 낯선 선지로 나올 것에 대응하는 거하고 두 번째, 함정의 패턴에 대한 대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수식어구와 개념의 서술적 표현에 대한 이해 능력을 길러야 된다. 세 번째로 여러분 머릿속에요. 한국 사람들이든 뭐든 누구든 다 가장 중요한 사고의 방식은 대립구도입니다.
대립구도라는 걸 머릿속에 담아두면 사상가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사상가들은 특정한 쟁점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럼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개별 사상가대로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 때는 사상가 2명과 3명을 비교하니까 내가 공부했던 방식이랑 문제랑 안 맞는 거예요. 개념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 A라는 분야에 대해서 이 사상가들이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지, B라는 쟁점에 대해서 이 사상가들이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지 대립구도를 중심으로 암기를 해야 훨씬 더 사고의 틀과 개념의 틀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학생들이 겨울방학 때 짧고 굵게 완성을 할 수 있고요. 제 강의는 1, 1월 달에는 개념 완성 알고리즘으로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요. 3, 4월 달에는 기출점검 핫클립으로 기출문제 중에 오답률 탑 7 문제들만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9월, 11월에 파이널 모의고사 이 3가지가 기본적인 강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EBS 연계교재를 봐야 되니까 6월 달에 수특 분석, 썸네일, 7월, 8월에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변형한 수능용 문제에 대한 풀이 이렇게 해서 전과정이 진행되는데 이제 고3 같은 경우에는 1, 2월에 듣고 그 다음에 9월, 11월 듣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 제 수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첫 번째 상세한 해설집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수능 문제라든지 아니면 교육청 문제 보면 한 문제당 해설이 한 3줄, 4줄인데 저는 한 문제당 한 30줄 넘게 제가 강의하듯이 직접적으로 해설지를 집어넣어 놨고요. 그 다음 올해는 처음으로 AI 음성 조교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각 단원별로 5분에서 6분 정도 각 단원별로 AI 음성 조교가 각 단원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귀에 꽂고 잠잘 때 심심하면 들어도 돼요. 그래서 최대한 애들이 눈으로 학습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이동하는 동안에 귀에 꽂고 들으면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AI 음성 조교가 있고요. 매주 복습 과제문을 통해서 실력 점검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시기별로 개념사전, 그 다음에 학생들이 주로 물어보는 질문 한 50개 정도에 대한 상세한 해설, FAQ, 그 다음에 고난도 선지 해설집 등 시기별로 각각의 보충 자료들이 따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처음 개강하자마자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스터디 킷을 제공하는데 이 스터디 킷은 노트, 그 다음에 다이어리, 필기 도구 등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세트들을 다 정리를 해서 학생들한테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애들이 제발 부탁인데 여름방학 때부터 사탐 공부하지 말고요. 사탐 겨울방학 때 먼저 해놓고 사탐이 완성돼 있으면 논술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뭐 하기도 쉽냐면 나머지 국영수에 대한 부담을 줄여둘 수가 있는데 사탐을 일찍 안 해놓으면 사탐이 계속 학생들의 뒷목을 잡게 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가장 적게 투자해서 완성할 수 있는 걸 먼저 완성해내야 나머지 어려운 것들을 완성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